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미주은 패밀리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각종 매체에서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플러스로 끝낸 거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고 있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마켓의 기대치를 완전히 크러쉬해버렸다, 짓눌러버렸다, 너무 잘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 기사들도 속보 형태로 테슬라가 지금 4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해서 S&P 500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한 증권회사에서는 지금 Q2 실적 편입 조건 충족해서 성장주들의 랠리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기사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데요. 만약에 테슬라의 Q2 성적이 안 좋았다면 아무래도 전반적인 미국 주식 시장에 침체가 올 수도 있었거든요. 침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쇼크가 올 수 있었는데 테슬라가 다행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든 성장주들이 그 랠리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을 할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식 투자 최고의 가이드는 분기 실적 보고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마침 테슬라의 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7월 23일 목요일 테슬라 2분기 실적 보고서 미주은과 함께 분석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미주은 오늘의 이야기는요, 첫 번째로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는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나 함께 찾아보고요. 두 번째로 미주은과 함께하는 테슬라 분기 실적 보고서 분석, 함께 실적 보고서를 읽어보고 해석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실적 보고서가 알려주는 투자 정보, 제가 예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실적 보고서에는 단순히 넘버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숫자 외에도 이런저런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인폼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정보들이 테슬라의 분기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지 같이 확인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상황을 함께 예측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가 주제이긴 한데요, 혹시나 테슬라의 주주가 아니신 분들도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분기 실적 보고서를 읽고 분석하는 그런 공부를 해볼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새로 미주은 패밀리 합류해주신 새내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순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분기 실적 보고서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기업의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수 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닷컴에 들어가고요, 테슬라닷컴 들어가셔서 오른쪽에 상단에 있는 메뉴를 클릭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바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요, 서포트라는 그런 란이 있죠. 서포트를 클릭하시고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요, 항상 인베스터에 관한 페이지를 모든 기업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인베스터 클릭하시고요, 인베스터 안으로 들어가시면 보통 많은 일정, 이벤트,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어떤 자료들이 이 페이지에 올라가 있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부분은 7월 22일 날 나온 Q2 리절트를 우리가 살펴볼 계획이죠. 클릭하시면 그 안에 이벤트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웹캐스트로도 저장을 해놨네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시면 Q2 실적 보고를 직접 웹캐스트를 통해서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처럼요, PDF 파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미주은과 함께하는 분기 실적 보고서 분석입니다. 하나하나 한번 따져보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테슬라 Q2 오퍼레이셔널 서머리인데요, 오퍼레이셔널 서머리는 그 실적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넘버를 기술해 놓은 보트입니다. 맨 먼저 살펴보실 부분은 토탈 프로덕션, 그러니까 생산량이 어느 정도 됐냐죠. 지금 Q2가 여기 있고요, 지난 2019년 Q2, 2019년 Q3, 2019년
2019년 4, 4분기 그리고 올해 2020년 1분기입니다. 보통은 어떤 식으로 비교를 하냐면요. 이번 분기의 실적을 바로 전 분기랑 비교해도 해보고 아니면은 1년 전 같은 시기, 왜냐면 분기마다 사이클이 약간 틀린 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Q2이기 때문에 작년 이맘때 2019년의 Q2랑 비교해보면 어떠한 발전이 있었는지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금 토탈 프로덕션 같은 경우는 작년 이맘때 87,000대를 우리가 만들었었는데 올해 Q2에는 82,000대밖에 못 만들었죠. 아무래도 2, 4분기에 반 이상을 지금 기가팩토리가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82,000대의 생산량은 그리 나쁜 실적이 사실 아닙니다. Q1하고 비교해보면 많이 떨어지죠. 20%가 떨어지는 거예요. Q5, Q는 쿼터 온 쿼터니까 바로 전 쿼터랑 바로 전 분기랑 비교를 해보면 그 성장률이라든지 하락폭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고요. YO, Y는 year on year, 1년 전 Q2랑 비교해보면 그 성장률이라든지 하락폭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82,000대라는 이 생산량은 지난 분기에 비하면 20%가 떨어진 거고요.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5% 정도가 떨어졌다. 나쁘지 않은 그런 실적이에요, 사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토탈 딜리버리입니다. 토탈 딜리버리가 사실 더욱더 중요한 넘버죠. 왜냐하면 딜리버리라는 것은 세일, 매출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넘버니까요. 보시면 지금 90,891, 지금 98,91대가 지금 딜리버리가 됐습니다.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보면 마이너스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전 분기랑 비교하면 3%가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부분은요. 토탈 엔드 오브 쿼터 오퍼레이팅 리스 비클 카운트입니다. 테슬라는요. 차량을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리스도 줘요. 그래서 그 리스하는 차량의 숫자가 올라가냐 얼마나 올라가냐에 따라서 매출이 올라가겠죠. 이 부분 살펴보면 재미있는데요. 작년 1년 전이랑 비교해보면 지금 리스하고 있는 차량의 숫자가 40%가 올라갔습니다. 굉장히 매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Q1에 비해서도 3%가 지금 올라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리스에서도 조금 더 좋은 매출을 발생시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몇 개 늘었나 보면요. 지금 차저 스테이션이 1년 전보다 28%가 늘었네요. 작년에는 1,587개밖에 안 되던 차저 스테이션이 지금 올해 2,000개가 넘어갔습니다.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분기보다도 6%가 오히려 늘었네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계속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계속 새로 만들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들어가는 커넥터의 숫자도 작년에 13,800개에서 현재 18,100개까지 올라갔네요. 그리고 지난 분기에는 17,000개였으니까 지난 분기에 비해서도 6%, 작년에 비하면 30%가 향상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퍼레이션 서머리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은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들어갑니다. 이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는 지금 레비뉴 그리고 익스펜스 그리고 프로핏을 보여주는 거라서 P&L이라고 부릅니다. P&L은 Profit and Loss란 얘기고요.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실적이 좋아서 플러스를 내면 프로핏이 발생할 거고 만약에 expense가 비용이 매출보다 더 많아서 마이너스 적자가 나면 로스 손실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 다큐멘트를 우리가 P&L이라고 부릅니다. 자, P&L 같이 보시면요. 가장 먼저 보셔야 할 게 역시 레비뉴죠. 매출이 어느 정도 됐냐. 이번 분기의 매출은 지금 6빌리언을 넘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만약에 Q2의 매출이 Q1 매출보다 올라갈 수 있다면 우리가 플러스로 이번 분기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행인 것은 지금 지난 분기에 비해서 매출이 1% 상승했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5% 정도 떨어진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특이한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 충분히 감안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레비뉴 지금 6빌리언이 넘은 좋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부분이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레귤러터리 크레딧 기억하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크레딧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 판다 그랬잖아요. 에미션 크레딧이라 그러죠. 배기가스를 방출하는 그런 자동차를 만드는 내연기관을 이용한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들이 테슬라한테서 크레딧을 사서 텍스 대신 내면 훨씬 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의 크레딧 판매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보시면 Q2의 크레딧 판매로 나타난 매출이 428입니다. 428밀리언이에요. 그래서 Q1보다도 오히려
늘었죠. 자, Q1에 354도 많은 매출이었는데 Q2에는 오히려 늘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왜냐하면 Q1에 우리가 레귤러토리 크레딧 매출량을 보면서 354 밀리언도 굉장히 좋은 숫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분기들과 비교를 해보면 현저히 올라간 매출의 실적이잖아요. 이 부분은 독일에 있는 피아트 크라이슬러라는 회사에서 파트너십을 제휴하면서 많은 부분 지금 매출에 기여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보니까 Q2에도 그 추세가 기울어지긴커녕 오히려 더 많이 발전을 하는 것을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 파트너십으로 인해서 레귤러터리 크레딧이 꾸준히 증가하거나 이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그러면 매출은 이렇게 좋았는데 만약에 익스펜스가 많이 늘어나면 프로핏은 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난 만큼 익스펜스를, 즉 얼마만큼 비용을 절감을 하고 컨트롤을 잘 했냐가 중요하잖아요. 이 익스펜스를 보면요, 쿼터 1에 951 밀리언을 썼습니다, 비용으로. 그런데 지금 쿼터 2 보면 941, 오히려 11 밀리언, 매출은 늘었는데 현재 오퍼레이팅 익스펜스는 떨어졌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레귤러터리 크레딧 같은 경우는 익스펜스가 거의 없죠. 익스펜스가 없는 매출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 익스펜스에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1, 4분기에는 중국의 팩토리가 문을 닫으면서 비용이 절감이 된 부분이 있지만 Q2에는 2, 4분기에는 미국에 있는 기가 팩토리가 문을 닫았잖아요. 그래서 1, 4분기보다도 오히려 더 비용 절감을 효율적으로 해낸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페이컷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 한시적인 해고도 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비용을 많이 컨트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출 확인하셨고 비용을 확인하셨으면 매출에서 비용을 빼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넷 인컴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 넷 인컴이 Q1에는 16 밀리언이었는데 Q2에는 100이 넘는 104 밀리언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서프라이즈가 크게 났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고요. 이 104 밀리언을요, shares outstanding, 즉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것이 바로 어닝입니다. 그 유명한 어닝. 어닝이 어디서 오냐면요, 여기 지금 0.5, 즉 50센트잖아요. 총 발생한 넷 인컴이 104, 즉 104 밀리언인데 104 밀리언을 우리가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 수로 나누면 한 주식당 벌어들인 인컴이 50센트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주당 벌어들인 넷 인컴을 전문용어로 어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죠. EPS, earning per share. 그렇게 지금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에는 발란스 쉿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먼저 발란스 쉿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발란스 쉿을 왜 발란스 쉿이라 그러냐면요, 여기 보시면 토탈 어셋, 즉 자산이잖아요. 토탈 자산하고요, 밑에 보시면은 토탈 liabilities and equity가 나옵니다. liability는 부채죠. 부채랑 그리고 자기 자본, 총 부채랑 자기 자본을 합친 거랑 어셋, 자산을 비교를 해보면요, 같은 넘버가 나와야 돼요. 여기 보시면 38135가 나왔죠. 여기도 38135가 나왔습니다. 이 넘버 두 개가 항상 같아야 된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래서 발란스 쉿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럼 발란스 쉿 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맨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이요, 토탈 커런트 어셋, 우리 많이 만나본 단어죠. 커런트 어셋은 유동 자산이라 그랬죠. 1년 내에 내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유동성 자산을 커런트 어셋이라 그럽니다. 커런트 어셋이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1년 전에 10 빌리언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5 빌리언입니다. 그래서 15336이 지금 커런트 어셋이고요. 커런트 어셋을 봤으면 우리가 궁금한 게 커런트 라이어빌리티겠죠.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가 얼마냐? 그게 바로 12270, 1년 전하고 비교하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증가세를 보면요, 부채의 경우에는 9.5에서 12.2까지 올랐으니까 얼마 안 올랐는데요, 토탈 어셋, 유동성 자산을 보면 10에서 15으로 올랐으니까 50%가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산의 규모가 올라가는 것보다 부채의 규모가 올라가는 게 굉장히 현저히 떨어지니까 지금 발란스 쉿이 점점 더 건강하게 변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보실 부분은요, 토탈 라이빌리티입니다. 그러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 말고 전체 부채를 따져보면요, 전체 부채는 26 빌리언입니다. 26754고요. 그럼 전체 라이빌리티를 보면 하나 떠오르는 게 있겠죠? 바로 에퀴티죠. 토탈 스톡홀더즈 에퀴티 보면요, 에퀴티가 지금 9855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우리가 지금 찾아봤는데요, 이 네 가지 넘버를 가지고 조합을 하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커런트 레이시오 익숙하시잖아요. 커런트 어셋을 커런트 라이어빌리티로 나눈 숫자
숫자죠. current asset 아까 우리가 찾았죠. 15336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current liability도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12270. 그래서 15336을 12270으로 나누면 1.25가 나옵니다. current ratio 같은 경우는 current asset이 더 커야 좋은 거니까 1이 넘어야 좋은 숫자라 그랬잖아요. 1.25는 나쁘지 않은 숫자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debt to equity ratio. 이 부분도 우리가 주식 분석할 때 함께 공부를 많이 했었죠. debt이라는 것은 total liability를 얘기합니다. total liability 여기서 26754 우리가 찾아냈죠. 그리고 이 total liability를 total equity로 나눠야죠. total equity는 자기 자본 여기 써 있습니다. 9855. 그래서 26754를 9855로 나누니까 2.71이 나오죠. 2.71의 의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2.7배 더 많다는 거죠. 따라서 좋은 숫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야 슬슬 적자를 면하고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캐시가 계속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라이어빌리티가 많은 것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는 굉장히 적잖아요. 따라서 이 토탈 라이어빌리티의 대부분이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는 롱텀 라이어빌리티이기 때문에 2.71이라는 부채의 비율은 좋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계속해서 캐시플로우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실 정도의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은요. Q2 실적 보고서가 알려주는 그 밖에 투자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웃룩이라는 페이지에서 한 가지의 정보를 찾아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인베스터들한테, 투자자들한테 말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우리는 1년에 50만 대의 비클을 만들어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그 골을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우리는 이 골 50만 대를 2020년에 생산해내야겠다는 그 골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아나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기 보고서에 발표가 될 때 항상 다음 쿼터 아니면은 세컨 하프에 대해서 예측치를 내놓거든요. 다음 분기 그리고 나머지 올해 말에 어느 정도의 실적을 우리가 낼 수 있겠다라고 보고서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Q2 보고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연초부터 테슬라가 목표로 했던 것은 이번 2020년에 50만 대의 비클을 팔겠다는 거였어요. 근데 그 50만 대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표를 하향 조정할 의도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는 거죠. 현재 1사분기, 2사분기에 두 쿼터 모두 10만 대를 못 팔았습니다. 1분기, 2분기 합치면 20만 대가 안 되는 판매량을 보였는데 아직도 50만 대라는 그 타겟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2사분기에 30만 대 이상 팔아보겠다는 의도가 담겨진 굉장히 포부가 넘치는 그런 목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모델 Y가 이제 생산돼야 되는데 이 모델 Y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기가팩토리를 베를린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샹하이에도 추가하고 있잖아요. 샹하이에서는 지금 모델 Y가 제작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 옆에 바로 추가를 함으로써 모델 Y의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그리고 이 두 팩토리는 내년에 2021년부터 생산이 가능하고 딜리버리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좋은 소식을 우리한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요. 기가팩토리 샹하이의 모습입니다. 뒤쪽에 있는 공장이 모델 3를 만드는 기존의 공장이고요. 앞에 지금 새로 지은 부분이 모델 Y를 만드는 팩토리라고 하네요. 다음은 그 모델 Y를 만들기 위한 팩토리 내부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로봇팔이 다 제조를 하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의 제조 과정이 로봇이 진행을 하고 있죠. 사람의 손이 굉장히 적게 들어가는,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가팩토리 베를린. 지금 베를린에 기가팩토리 짓고 있는데 아직은 시작 단계로 보이죠? 아직 완공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아까 그 자료에 의하면 2021년까지는 여기서도 딜리버리가 시작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년 내에 팩토리가 완성될 것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모습이네요. 기가팩토리 베를린이 완성되면 이러한 형태, 이러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요. 이 부분입니다. Next US 기가팩토리가 실렉트 됐다. 그래서 지금 US에 기가팩토리를 하나 더 만드는데 그 위치가 벌써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발표 내용이 Q2 보고서에 들어갔습니다. 기사에 어저께 다 이미 발표가 됐고요. 테슬라가 드디어 기가팩토리 하나를 더 짓는데 텍사스에 위치한 오스틴이라는 그런 곳에 기가팩토리를 새로 하나 만든다. 오스틴 다운타운에서 한 1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그 규모는 2,000 에이커다.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데요, 이 새로 만드는 기가 팩토리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요, 사이버 트럭, 그리고 세미, 그리고 모델 3, 모델 Y가 다 고루고루 만들어지는 커다란 공장이 세워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물량들은 노스 아메리카의 오른쪽, 동부 쪽의 노스 아메리카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공장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부분이요, Vehicle Capacity의 부분입니다. 몇 대의 자동차를 지금 생산할 수 있는가. 프레몬트에서 지금 대부분의 생산량이 나오게 되죠. 거의 50만 대 가까운 생산을 할 수 있고요, 프레몬트에서. 샹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모델 3밖에 안 나오죠.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모델 Y 공장이 곧 가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내부의 모습도 굉장히 정돈이 잘 된 상태니까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공장에서 나오는 물량으로만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약간 부족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나머지 공장들, 베를린이라든지 샹하이의 모델 Y, 그리고 US에 들어서는 다른 공장들이 시작된다면 그 물량이 급속도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잖아요. 테슬라가 지금 이 보고서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요, 이렇게 한정된 팩토리를 가지고도 우리는 딜리버리가 상승되었다. 작년에 비해서, 지금 작년 1분기에 비해서 딜리버리가 상승된 자동차 회사는 우리밖에 없다라는 걸 이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랑 기아가 여기 나와 있고요. 벤츠, 토요타, BMW 모든 자동차 판매 브랜드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기였는데,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작년 대비 플러스 12%, 13% 정도의 딜리버리를 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테슬라 그 다음 이야기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여러분들과 함께 상상의 나래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테슬라 S&P 500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만약에 들어간다면 언제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S&P 500에 테슬라가 합류를 한다면 또 하나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은, 인덱스 펀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사야 될 텐데 그 수가 무려 26 밀리언, 2600만 주 정도 된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S&P 500에 들어갈 때부터 갑자기 모든 인덱스 펀드를 발행하는 투자 회사들이 무려 2600만 주라는 테슬라의 주식이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테슬라의 현재 발행 주식 수가 확인해 보시면 185 빌리언, 즉 1억 8,500만 주예요. 그러면 1억 8,500만 주가 전체 발행 주식 수인데, 그 중에 2600만 주를 인덱스 펀드가 갑자기 사야 된다면 무려 14% 정도의 분량을 지금 인덱스 펀드가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과연 14%라는 엄청난 양의 주식을 인덱스 펀드가 사는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정보는요, 바로 숏 볼륨 레이쇼입니다. 테슬라는 전통적으로 공매도에 이용되는 주식으로 유명했었죠.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불과 3일 전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표를 보여드렸어요. 7월 17일 당시에 숏 볼륨 레이쇼, 즉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주식의 무려 27%가 넘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두렵기까지 한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공매도가 27%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식이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한꺼번에 공매도 물량이 몰리면 주식이 급하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수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불과 3일 만에 보시면 17%까지 떨어졌습니다.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치를 챘는지 27%에서 갑자기 그 다음날 19%로 떨어졌고요. 20% 유지하다가 어제 갑자기 17%로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공매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앞으로 테슬라의 주식이 계속 올라갈 것을 예상한다는 뜻이죠. 앞으로 계속 올라가면 공매도의 주식을 팔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매도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공매도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팔고 다시 사야 돼요. 그러면 다시 공매도 주식을 팔고 대매수하는 과정에서 주식이 갑자기 올라가는, 주식 가격이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부분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10%가 갑자기 떨어졌으니까요. Catch me if you want. 그래서 앞으로 제가 예상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나눠볼까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추측, 개인적인 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미주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테슬라의 앞날은 이렇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매도 물량이 매도 매수를 계속 함으로써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공매도의 물량 퍼센티지가 떨어지겠죠. 두 번째로, S&P 500 진입이 2020년 9월 내에 가능하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과 굉장히 동의를 하는 개인적인 사견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유상증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아까 S&P 500에 테슬라가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14%, 전체 발행 주식의 14%나 되는 엄청난 개수의 주식을 인덱스 펀드가 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가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요, S&P 500의 커미티에서 테슬라 너네 이제 조인할 수 있는데 단 유상증자를 좀 해라. 지금 주식 개수가 모자르니까 유상증자로 뭐 10%면 10%, 20%면 20% 주식을 추가로 발행해서 그 추가로 발행된 주식을 ETF 회사들한테 팔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S&P 500 진입 후 변동성은 떨어지고 안정된 성장을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테슬라 주식은요, 언제 뛸지 모르고 언제 급락할지 모르는 굉장히 불안한 투자의 종목이었어요. 근데 S&P 500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규모도 성장을 할 것이고, 그리고 변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공매도 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그리고 EPS 펀드가 많이 들어감으로써 안정된 성장을 앞으로 보여주는 조금 더 성숙된 종목으로 발전을 할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우리가 같이 공부한 내용들 있잖아요. 뭐 current ratio라든지 liability to equity ratio라든지 여러 가지 공부한 내용을 직접 재무제표표를 보면서 함께 읽어보니까 조금 더 재미가 느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기업 분기 보고서를 같이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신기하고 재미있고 그리고 보람된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좋은 채널로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